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6%대 상승이 나왔어요. 사실 이 기술주들 다 좋을 때 인텔은 혼자 쭉 밑으로 빠지기만 했었고 그래 굉장히 안 좋았던, 안 좋은 평가만 있었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인텔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도 6%대 상승이 나왔고요. 시외에서도 아까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6%대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냐라고 한다면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을 강화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겔싱어 그 CEO가 공식적으로 본인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인텔이 좀 그동안에 부침을 많이 겪었었던 파운드리 사업부를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AI 칩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더 좀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일단 아마존을 위한 맞춤형 프로세서를 아예 생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이번에 이슈들이 좀 많았던 게 국방부용, 그러니까 군용칩 생산을 위한 최대 35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인텔한테 이 35억 달러 규모의 이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방, 어떤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기대감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새로운 지원 말고도 이전에 3월 달에 뭐 이미 인텔 공쟁에 대한 어떤 칩스법에 해당되는 그 자금 85억 달러가 이제 지원을 확정을 지었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35억 달러까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0억 달러에서 한 120억 달러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좀 자금을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미국이 여전히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아시아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이 어떤 주도권이나 패권 이거를 다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을 조금 밀어주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긴 하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어떤 이런 지원 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인텔이 저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인 게 어쨌든 시외에서 한 9% 올랐어요. 지금 최종적으로 한 15% 가까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파운드리 쪽 사업을 대폭 이제 구조조정을 하잖아요. 이제까지 인텔이 우리가 무섭게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확장 전략, 파운드리 쪽에서의 미래 먹거리로. 근데 삼성전자도 우리 이번에 직원들 철수 좀 줄였죠. 속도 조절, 좋게 얘기하면 속도 조절. 근데 인텔도 저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 효과로 인한 어떤 주가 부양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경쟁력, 경쟁력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파운드리 쪽에서의 비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인텔은 조금 걱정을 계속 저는 하고 있고 뭔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좀 모멘텀은 확실히 더 필요하다. 기술력에 대한 어떤 좀 뭔가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동안 너무 기술력에서는 많이 뒤쳐졌었잖아요. 지금 그동안의 CEO들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CEO들이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그 CEO들이 다 재무 담당, 그 재무 쪽에서 많이 특화돼 있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이제 기술 인력들을 좀 많이 잘라내기도 하고 또 당장의 재무를 위해서 미래의 기술력을 약간 포기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로 좀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텔이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실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좀 그래도 인지를 하고 이 기술력에 대한 어떤 확보를 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사실 조금 그래도 뭔가 좀 보여주기는 해야 앞으로에 대한 어떤 주가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쪽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메모리 쪽에서 벌어들인 돈 가지고 하는 건데 인텔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미국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 성장할 것 같았는데 이 TSMC라는 이 강력한 이 해자를 넘기가 정말 힘드네요. 맞습니다. 너무 강력해요. 요즘에도 너무 강력하고 과연 이게 깨지긴 할까요? 글쎄 지금 같아서는 왜냐면 뭐 경쟁력은 점점 커지나 돈은 계속 벌어들이면서 이익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투자 더 많이 하고 있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또 올렸더라고요. 그 HBM 그것도
아니 그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가격 또 올리고 3나노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또 가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좀 기술주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번에. 일단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 모건 스탠리가 아주 밉습니다. 요즘에는. 네,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요즘에는 계속 모건 스탠리가 바쁠 것 같아요. 막 하향 조정하느라. 그러게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네, 거의 메모리 반도체 쪽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한 4% 반등을 해줬는데 어제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 또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다라는 그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마이크론이 또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반등했던 반등분을 싹 다 반납을 한 거죠. 일단 목표 주가는 140달러에서 1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 원인을 좀 보면은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견 자체를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칩 수요가 지금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으로 본다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공급이 이 수요를 따라잡으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피크를 찍을 걸로 예상을 한다. 곧 있으면은 피크를 찍을 거다. 상황이 뒤바뀔 거다라고 이번에 그 목표가 하향 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그 디램 관련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조금 그 뒤에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다만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이제 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산업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레이먼드 제임스 쪽에서는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살짝 달라요. 일단은 160달러에서 125달러로 그 레이먼드 제임스 쪽에서 하향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유는 이제 그거였어요. 좀 단기적으로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 거다라는 게 어떤 좀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HBM 덕분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AI가 스마트폰 콘텐츠 성장을 촉진을 시킬 거고, 그 PC랑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가격 인상에 앞서서 미리 재고를 좀 땡겨서 쌓아 놓은 걸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떤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아예 다 끝나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재고를 좀 미리 땡겨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땡겨서 쌓아놨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디램 관련한 애들이 조금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 좀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예상을 한다. 이렇게 레이먼드 제임스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포인트 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변화율이 피크를 찍었다,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고, 메모리 반도체 어닝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미 좀 정점에 다다른 상황이고, 이제 아마 몇 분기 이내에 역전이 될 거다. 상황 자체가 뒤집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PB 멀티플도 30% 정도 축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한 게,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HBM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디램, 낸드, 일단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긴 한데, 이 전통 테크의 약세로 인해서 디램의 메모리 가격이 4분기에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4분기면은 바로 다음 분기잖아요. 지금이 3분기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디램의 메모리 가격이 이제 정점을 좀 찍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모건 스탠리가 낸 그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디램의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램의 가격 자체가 그 뒤에 파란 색깔 선이 디램의 그 가격을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점점점점 선으로 된 게 지금 몇 주째 계속 신고가를, 그 디램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월 달에 정점을 찍고 이후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 조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재고라던가 그리고 수요 자체가 지금 이 전통 그 테크 기업들이 예상보다 수요가 그
뭐 AI PC라던가 그리고 뭐 핸드폰, 모바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는 좀 판매량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존의 재고가 쌓이는 속도가 조금 빠르고 이 재고가 소진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디램의 어떤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이 될 거고, 그래서 본격적인 시클리컬 다운턴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램의 과잉 공급 상태는 2026년까지 지속이 될 거고 재고 상황도 악화될 거다,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좀 언급을 드렸었던 이 레이먼드 제임스 쪽이랑은 조금 어떤 흐름 자체, 방향성 자체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중국인데, 중국에 이게 이번에 이 CXMT가 메모리 반도체 4등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 메모리 기업이 빨리 올라왔고, 얘네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 디램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고, 수요 자체를 좀 많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모바일 디램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쟁자도 지금 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너무나 이 점유율을 확장하는 속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디램 관련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꺾이기 시작할 것 같아 라고 본인들이 좀 추측을 한 건데, 이게 올해 3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노란 색깔 선 보시면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YOY 기준으로 했을 때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할 거고, 이전에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게 꺾이기 시작했을 때가 어떤 반도체 사이클의 어떤 정점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본인들이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폭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YOY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봤을 때도 아마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렇게 좀 목표 주가라던가 그리고 목표 의견이라던가 투자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운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이런 애들은 조금 그래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목표 주가도 올려잡았고 10,000원에서 14,000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네, 그리고 이 투자 의견 자체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이 하단에 보시면은 메모리 반도체들 보시면 다운그레이드 쪽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원래는 오버웨이트에서 2단계나 언더웨이트로 2단계나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이 됐고요.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확 내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좀 많이 좀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SK 하이닉스, 이거는 뭐 다른 기업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HBM 관련한 종목들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 이유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그거였어요. 어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경쟁자가 HBM이 궁극적으로 지금 독주인데.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경쟁자의 출현이 가장 좀 타격이 크다라고 일단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자체를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내려잡았어요. 네, 근데 조금 달랐던 거는 어쨌든 SK 하이닉스가 좀 지금 리스키한 게 이 경쟁자가 출현을 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여전히 재무제표가 강력하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메모리의 다운 사이클 속에서도 HBM에 대한 회복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이렇게 좀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호주로 지금 상단에 좀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삼성에 대한 물론 목표 주가는 좀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호주로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그건 것 같아요. 경쟁률을 좀 많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독점 체제가 깨지는 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선호주들을 쭉 보시면은 TSMC도 그렇고요, 노바텍도 그렇고, 밑으로 뭐 디스코나 뭐 이런 애들 쭉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지금 선호주에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디램에 너무 좀 치중돼 있고 기존의 레거시 쪽에 너무 치중돼 있고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다운 사이클에서 자유롭기가
자유롭기 쉽지 않다, 힘들다, 좀 이런 관점들을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키포인트만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그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더웨이트로. 근데 이건 목표 주가는 일단 반토막을 내놨고요. 그리고 YOY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가 YOY 기준 변화율이 피크일 거다라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상황이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조금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매출 성장률이나 마진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HBM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걱정이 이 굿 공급인데 굿 공급이 아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점적인 공급. 그리고 지금 공급 자체가 얘네한테는 좋은 게 좀 수요는 이만큼 많은데 공급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공급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SK 하이닉스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공급이었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마이크론도 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는 이렇게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분절화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분절화가 이제 HBM 분절화를 좀 그 해석을 해보자면 그건 것 같아요. 그 이제 방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원래는 독점하고 있던 그 파일을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쪼개서 가져가는 거, 세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걱정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AI 지출 성장률이 지금 좀 정점을 만약에 찍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걱정할 여지가 더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를 다운그레이드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하이닉스 다운그레이드를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테크주 내에서 가장 선호한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사실 해석에 따라서 조금 갈릴 수가 있는 게 모건 스탠리가 제일 먼저 좀 다운그레이드를 했던 기업이 삼성전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좀 투심 자체가 많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SK 하이닉스를 이제 뭐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선호다 막 이렇게 조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뭐 리포트나 보고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좀 흔들리고 걱정하고 막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리포트들에 의해서 사실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어떤 휘둘림, 걱정 이런 것들은 너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가 너무 이런 최근에 좀 비관적인 부정적인 리포트들을 많이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내놓던 말과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그런 좀 내용들을 많이 좀 내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사이클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 AI 사이클, AI 반도체 사이클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어떤 좀 조정이라던가 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고점을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좀 어떤 걱정 그리고 보수적인 관점에 대한 것만 조금 참고를 하시고 이제 너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설정하신 방향성을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지난번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랬을 때 그때도 좀 논리가 좀 비슷했던 게 우리가 그때 엄청난 빅사이클이 올 거라고 기대했었지만 사실 그게 가수요였다는 거 전부 재고 창고에다 재고 쌓아두는 건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막 수요가 늘어나니까 빅사이클이 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재고 창고 딱 채워지자마자 급감하는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그때랑은 조금 다르다고 전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그때는 이게 되게 공장 증설도 되게 공격적으로 했었잖아요.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애초에 생산량도 많이 늘리기도 했었고 근데 지금은 일단은 그거를 이미 얼마 전에 겪었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되게 보수적으로 증설도 하고 증설도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전만큼의 공급 충격으로 인한 어떤 사이클의 하락 이런 것과는 지금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르고 그때랑 지금은 다르다. 그래 근데 또 이게 또 모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맞죠, 왜냐하면 맞죠.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쉽게 맞아요. 시장을 냉정하게 좀 바라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라는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어쩌면 또 이게 있어요. 우리는 관성의 법칙. 그냥 네. 이게 그렇게 좋았다 했던 어떤 이미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계속 거기에 대한 그 낙관적 생각과 아니면은 그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네, 너무 많이 팔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런 것들은 사실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 안 좋게 보고 어쨌든 양쪽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들 요걸 어쨌든 간에 둘 다 보고 그 안에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렇게 물론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당연히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 그러니까 전력이랑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ESS,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좀 어떤 두각을 드러냈던 그런 종목이 그 비스트라 에너지라는 종목인데 얘가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전력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번에 그 제프리스 쪽에서 유틸리티 부문에서는 탑픽이다라고 선정을 하고 매수 의견을 좀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원래 기존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언급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해리스가 조금 더 이 트럼프 대비해서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선호도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지지율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해리스 수혜주라고 불렀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도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좀 여론조사나 막 이런 것들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뭐 유튜브랑 그리고 유튜브 댓글이랑 그리고 뭐 여론 기사랑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분석을 한 거를 봤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보니까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60%가 넘어가더라. 막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봤던 해리스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샤이 트럼프들이 조금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예상보다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높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도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S도 마찬가지로 사실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또 같이 떠오르는 그런 또 이제 어떤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ESS는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ESS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좀 많이 움직였었고 SK 이터닉스나 이런 종목들 필두로 해서 좀 강한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저는 ESS 관련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기차가 워낙에 또 캐즘을 많이 겪고 있기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답을 보여줬던 게 테슬라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답을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줬던 게 테슬라가 매출을 2분기에 발표를 했을 때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괜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ESS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ESS가 이게 생각보다 수익성이 좀 좋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어떤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많이 깎였던 이 매출이라던가 이런 성장률 자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수단이 ESS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장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2분기 그 이후에. 네, 그러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접목이 되면서 ESS는 아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어디서 이 시장의 주도주가 나올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좀 요즘에는 했는데 주도주가 항상 탄생을 할 때, 그 주도 업종 안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할 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주인데 대형주가
상한가에 가요. 그래서 그 상한가에 가면은 그때부터 뭔가 조금 자리가 잡히고 그런 좀 모습들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 큰 기업들이 막 초기에 막 상한가 막 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2차 전지, ESS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K 이터닉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중 NCS나 이런 기업들도 있기는 한데 SK 이터닉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ESS 관련한 종목들은 아마 이런 흐름들, 뭐 내일 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기대감을 좀 지속성 있게 가져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 좀 변동성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변동성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은 굳이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나 그쪽을 굳이 뭐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냥 대선 끝나고 나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전까지는 뭐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하고 테마성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오히려 조금 더 투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는데, 오히려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고 본격적으로 정책상의 어떤 좀 그 이슈들이 나오고 정책상의 뭐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윤곽이 잡히기 시작을 하고 그럴 때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